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금 막 긴장도 하고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독서 포럼을 하는 이 대구 지역이 아주 지금 전국적으로 재앙을 퍼뜨리는 그런지로 지목을 받고 있는 이때 저희들은 그래도 뭐 고센 언약을 잡고 우리가 또 소규모로 모이는 거라서 독서 포럼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6장 이제 앞에 것까지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실제로 이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좀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함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서 포럼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세 지말이 될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의 일환으로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다 예언된 바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아니라 말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오늘 독서 포럼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3단체가 장악해버린 이런 4차 산업시대의 배후의 흐름들을 보며 어떻게 네피림화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30년의 언약의 여정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6장 145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서서 봤던 것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우리 1장에서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해야겠다라고 딱 꽂혔던 그 배경이 1장을 읽으면서 딱 답이 났어요. 4차 산업시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자리 구하지? 내가 잘리지 않고 살아남을까? 보통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수련회 1강에서 그 전도자의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3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핵심을 잘 찌르셨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나 전도자 렘넌트들은 이제 네피림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다른 접신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영적인 힘을 얻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배경이 되어져서 이렇게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지를 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확산시키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서 실제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영적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전도자 세계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문화의 기원을 보면서 특별히 4차 산업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던 아주 초기 멤버들을 봤거든요. 대표적인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을 봤고요. 또 마셜 맥루아는 사람 사상도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 개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커즈와일이었죠. 그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사 영생,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알약을 지금은 100알을 먹는데요. 왜? 이게 성능이 좋아져서 초기에는 250알, 그리고 150알, 지금은 100알. 이렇게 1년 약값만 11억을 들여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이 유대인 커즈와일이 이 인공지능을 5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구글을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선두주자로 만드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요. 지금도 이제 그것을 계속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장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 영적인 기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글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많은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과거에 이제 신문에 있어서는 그 편집장이 아주 막대한 권한을 가졌죠. 그 편집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사실 내보낼 뉴스 또 가릴 뉴스 이런 것들을 선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크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념이 있고 그들이 지향하는 CVDIP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집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6장은 이런 테크 기업의 밀실 거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알고리즘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다. 이 테크 기업들은 행동 심리학을 동원해서 사용자들에게 선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자랑한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클릭을 하고 글을 읽고 물건을 사고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다. 테크 기업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사용자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가 어떻게 우리를 유도하도록 패턴화 되는지를 모른다. 실리콘밸리는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투명성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많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밸리 있는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의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아마존을 비롯해서 구글 또 MS 이런 쪽에 각국 정부의 지금 정보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에는 심지어는 지금 CIA라든지 국방부 기밀 자료까지도 이제는 클라우드에 민간 클라우드에 그거를 업로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독점적인 지식에 있어서 독점적인 역할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그런 비밀을 밝히지 않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식 독점 기업은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에 독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특정 책의 흥행을 결정짓는 정도가 아니라 공화국의 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특정 이슈나 정치인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견해, 이게 세계관이죠. 하나의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도록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도 글과 사상의 흐름을 제어하는 권력이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할 것이다. 그런 권력이 아주 오래전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용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거는 쭉 지나가겠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많이 지나간 부분이라서 쭉 지나가겠고요.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149페이지 공짜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신 서비스는 1차적인 방어막에 불과했고 웨스턴 유니온이 동원한 다른 방법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축에 속했다. 정말로 웨스턴 유니온을 보호해준 것은 언론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웨스턴 유니온은 AP통신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AP 역시 그 업계에서 AP도 이제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AP 역시 그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 전역의 신문사에 끊임없이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사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면을 채울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AP통신, 로이터통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AFP인가 하여튼 몇 가지 아주 세계적인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런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재한 기사를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언론사들도 사실 사서 그걸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MBC 하나가 모든 전 세계 기사를 다 취재할 수 없잖아요.
모든 국내 기사도 다 취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거에도 AP통신과 같이 이 언론사들의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그런 정보를 유통하는 그런 기관들이 막대한 권력을 가졌는데 거의 이게 다 유대인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인 언론사들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제 이 테크 기업들에 의해서는 더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의 신문사에 끊임없이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사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면을 채울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신문사들은 워싱턴이나 유럽에 자체 특파원을 보낼 수 없었는데 AP의 특파원 네트워크가 그 공백을 메워주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서구 신문들이 발행하던 기사의 80%가 AP에게서 받아 쓴 것이었다. 신문사들은 AP에 의존했고 AP는 그것을 잘 활용했다. 특정 신문사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통신사는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문사가 AP에 대한 나쁜 기사를 쓰지 못하게 했다. 이는 탐나는 사업 모델이었으니 웨스턴 유니온이 AP를 인수하고 싶었던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하나의 독점 기업이 또 다른 독점 기업을 그것도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독점 기업을 인수하는 일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은 훨씬 더 멋진 해결책을 찾아냈다. 두 기업이 서로를 보호해주기로 밀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웨스턴 유니온은 자신들의 전신선을 AP가 독점적으로 그것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AP는 그 대가로 자신들의 기사를 받은 언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웨스턴 유니온에 반대하는 자들이나 경쟁 기업을 지지 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못 박았다. 두 기업은 명백하게 서로 이권을 주고받았다. 웨스턴 유니온에 대해 나쁘게 보도하는 신문사는 AP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내쳐졌다. 오바하 리퍼블리컨이라는 신문은 배짱 좋게 웨스턴 유니온이 부담스럽고 극악무도한 독점 기업이라고 보도했다가 AP의 기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독점 기업들의 동맹은 유효했다. 폴스타는 미디어의 역사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영국의 전신 기사들과 달리 웨스턴 유니온은 언론사를 옆에 끼고 있었다. 이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우편 서비스로 통합된 영국의 전신사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AP통신에게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의식은 별로 없었다. AP의 기록 보관소에는 당시 AP가 제보와 취재 등으로 알게 된 공화당원들의 사이에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AP 경영진 자신들이 확고한 공화당원이었다. AP 경영진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공화당 지도부의 범법 행위를 열심히 덮어주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직 모양새도 갖추지 못한 진흙덩어리 수준의 후보를 데려다가 언론의 힘으로 승자를 만들어내는 식의 엄청난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AP통신밖에 없다. AP통신의 서부 지부를 이끌던 윌리엄 헨리 스미스는 작고 생기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1876년 선거에서 자기 친구인 러더퍼드 B 헤이스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헤이스는 대통령 선거의 승리인커녕 공화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한 기자는 그를 가리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삼류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자질이 있다고 믿은 언론은 막강한 화력으로 그를 밀기로 했다. 스미스는 AP통신을 이용해서 헤이스 후보에게 위대한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을 했다. 잘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헤이스가 가진 최고의 자질을 설명하는 멋진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 추천사들을 AP통신 기사를 거쳐 전국 곳곳의 신문에 실리게 했다. 또 헤이스에게 크게 불리한 이야기가 불거지면 AP가 막강한 힘을 이용해 반박해 주었다. 스미스는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이스의 경쟁 후보들에게 불리한 루머를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문사에 흘렸다. 그 선거에서 AP의 프로파간다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AP를 Associated Press라고 불렸을 정도이다. 헤이스의 선거운동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 중 하나로 헤이스는 경선에서 무려 7번의 투표 끝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힘겹게 이겼다는 것은 곧 다가올 어려움의 전조였다.
본 선거에서 헤이스는 민주당 세뮤얼 틸든 후보에게 무려 25만 표나 뒤처졌다. 헤이스는 패배를 시인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뉴욕타임즈의 편집장이 민주당의 미국 남부 운동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헤이스 캠프가 미국 남부 3개 주 개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자칫하면 순위가 뒤바뀌어서 그 주들의 선거인단이 헤이스에게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헤이스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선거 결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폭력 사태는 물론 제2의 남북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었다. 그 기간 내내 웨스턴 유니온은 스미스에게 민주당 전략가들이 전신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가감없이 엿듣게 해주고 스미스는 그렇게 얻은 정보를 헤이스에게 전달했다. 그 정보의 도움으로 공화당은 민주당 틸든 진영의 전략을 압도했다. AP통신의 경영진은 밀실에서 선한 의도를 가진 신중한 사람들 사이에 협상에 개입해 방향을 잡아주었고 개입하여서 방향을 잡아주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우려고 했다는 것이 AP의 주장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끔찍했다. 헤이스는 공화당이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하기로 한 후에야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헤이스 캠프는 인종평등의 원칙 위에서 남부를 재견하려는 목표를 포기했던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대가는 고작 AP가 원하는 후보를 백악관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술책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밀실 정치가 일반적이었던 100년 전에는 지금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여전히 존재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주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특히 이제 3단체의 기업들이 그렇겠죠. 그런 그들에게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 깊은 신념을 알리기 위한 깊은 신념. 자,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이죠. 그들의 사상, 이념을 전달하는 깊은 신념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다. 정치 프로세스에 몰래 개입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유혹은 더욱 커진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독점 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은 좋지 않은 시점에 뉴 리퍼블릭 편집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사람 개인 얘기라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155페이지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문단 보면은 그때는 2014년 가을이었고 당시 아마존과 아셰트 출판사 사이의 계약 협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어차피 독점 기업이 과점 기업과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어느 쪽에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그 싸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아셰트 출판사에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셰트에서 책을 출간한 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저자들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산물인 책이 시장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책의 배달을 늦추거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주제를 가진 예전에 나온 다른 책들을 권하는 등 다양한 보복 방법을 동원했다. 저자들이 자신도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당한 상황에만 공감하면 안 되지만 나는 아셰트 출판사에서 책을 낸 적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아마존이 판매를 막는 책의 저자들과 연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내가 쓴 기사는 시위대의 구호 같은 제목을 달고 등장했다. 뉴 리퍼블릭의 표지에는 아마존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써여 있었다. 나는 그 글에서 정부가 왜 아마존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내 주장에 반응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기사는 내 머리에서 금방 잊혀졌다. 다른 쪽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잡지사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6개의 서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내가 곧 해고될 거라는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자, 다음 문단. 그 난감한 시점에 아마존이 뉴 리퍼블릭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존을 반박하는 기사를 냈더니 바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뉴 리퍼블릭을 아마존이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지사의 광고팀에서 아마존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기들이 만든 정치 코미디 알파하우스 광고를 뉴 리퍼블릭에서 빼겠다 했다.
그 편지는 아마존의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다. 아마존에 관한 표지 기사를 검토한 결과 아마존은 현재 뉴 리퍼블릭에 게재 중인 알파하우스 광고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끝에는 보낸 이가 아마존 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157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면 지식 독점 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AP통신이 10세기에 했던 행동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언론 재벌들은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려 하지 않고 대개는 지역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규제를 없애고 싶어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하며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기 기업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이윤이 생길 것 같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싶어한다. 이게 다 대다수의 기업 또 대다수의 언론사는 이런 거예요. 보통 평범한 우리가 이제 보는 현실에 딱 가만히 그냥 보이는 현실은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AP와 같이 이제 실제로 유대인의 어떤 거대한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이런 테크 기업들과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 독점 기업들은 일반 대기업과는 다르다. 모든 저자와 미디어 기업들, 출판사의 생존이 지식 독점 기업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비판을 억누를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많은 인재들도 그거 만들어서 어디에 팔으려고 해요? 구글에 팔려고 하죠. 아마존에 팔려고 하죠. 페이스북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이미 질서가 절대적인 이제 권력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인 거죠, 완전.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대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유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별 3개를 쳐놨는데 생각을 유포하는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생각을 유포하는 시장. 그러니까 세계관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디즈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테크 기업들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장악을 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자살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자체에서 페이스북 자체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오늘날 언론이 어디에서 접속이 된다? 이런 SNS를 통해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도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플랫폼에서 잘 검색되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떠오를 수 있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비위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도 과거만큼의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그런 언론의 어떤 위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약화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테크 기업의 의존적인 오늘날 언론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존에 관한 기사를 쓴 후 나는 비평가에서 활동가로 변신했다. 작가 길드와 함께 연방통상위원회와 법무부를 찾아가 아마존의 규모로 인해 생기는 폐해를 논의했다. 작가들이 안전하게 워싱턴으로 가서 아마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회동들은 비공개로 열렸다. 나는 정부를 상대로 아마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작가라면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내가 제프 베이조스의 힘을 심각할 정도로 과소평가한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었다. 나와 함께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싱크탱크에서 아마존에 관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몇몇이 돌연 겁을 먹었다. 이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싱크탱크의 학자들이 책을 내잖아요. 책 발간을 앞두고 있는 저자들로 이 문제에 이름이 엮여서 그동안 심려를 기울인 책을 위태롭게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렇게 겁을 먹은 건 그들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대기업들과의 싸움에 익숙한 변호사에게 컨퍼런스 영서를 부탁했는데 그의 답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였다. 제 딸이 그동안 책을 준비해왔고 출판 에이전트가 그 원고를 곧 여러 출판사들에 보내려는 중입니다. 행사를 하는 중에 이 책에 대한 심사를 할 텐데 요즘 출판사들은 아마존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면 출판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내막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사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159페이지 볼게요. 159페이지 세 번째 줄. 하지만 현재의 독점 상황을 방치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암담해 보인다. 설사 아마존이 성자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규모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3%를 장악했어요.
이게 이런 각 대기업들의 정보, 일반 대기업들,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대기업들, 효율성만 추구하는 일반 대기업들 다 의존하고 있죠. 심지어 정부도 다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클라우드를 지금 전부 다 지금 보면 국방부 기밀, CIA 기밀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독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언론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시대,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용기가 싹 가시리라. 베이조스가 인수한 이후로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타임즈가 하는 만큼의 철저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자신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는 베이조스와 관련해서는 몹시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고 베이조스도 그런 태도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당장은 작은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존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야망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하늘에 드론을 가득 띄우고 싶어하고 각국 정보에 필요한 핵심적인 테크 기반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일 당시가 이미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이제 아마존을 비롯하여서 구글 또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 아마존은 미래의 직장과 미래의 경제뿐 아니라 미래의 문화가 어떤 바탕에서 만들어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직장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미래의 문화가 어떤 토대,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 그 위에서 만들어질지를 결정할 정도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자,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조나선 지트레이는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마크 저커버그에게는 꼭 이겼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후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페이스북은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조심스럽게 삽입함으로써 사람들을 투표소로 보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페이스북의 홍보가 아니라 사회과학 조사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지트레인 교수의 시나리오 속에서 저커버그는 또 한 번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이미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으니까 개인, 집단이 분류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특정 집단만. 그 집단들만 뉴스피드를 띄우는 거죠. 원하는 집단만 골라서 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이미 사용자들이 어떤 포스트에 보세요. 어떤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향 분석, 정치적 성향 다 분석이 된 거죠. 바탕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페이스북은 또한 사용자가 속한 선거구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대신 저커버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들만을 겨냥해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캐치하지 못하는 사이에. 테크 기업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자, 구글 나옵니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는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재선 운동에 뛰어들었다. 단순히 선거운동에 기부금만을 낸 것이 아니라 아예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해서 인력을 뽑고 테크팀의 구성을 도왔다. 그가 뽑은 전문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도의 정확한 수준의 유권자들을 겨냥할 수 있었다. 오바마 캠페인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플루프는 선거 당일 밤에도 에릭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오바마의 재선은 그런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선거 후 블룸버그 뉴스는 오바마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방법을 적용한 결과 오바마 캠프가 사용한 5억 달러 예산의 효율성을 15%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달러를 절약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에릭 슈미트는 그냥 단순히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아니다. 구글은 나중에 슈미트가 재선운동을 도왔던 내용을 오바마의 선거운동 본부 데이터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선거 결과에 구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선거운동 초기에는 오바마 캠페인은 웹, 이메일, 광고팀에서 새로운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되고 더 나아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했다. 구글은 오바마 선거운동본부가 구글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들이 대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고 할 때 특정 정보들을 보게 만들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리얼타임 리포트는 선거운동본부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고 검색 광고를 통해 그들에게 답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구글은 오바마 캠페인의 성공에 자신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숨기지 않았다. 선거 당일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거의 모든 격전지가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오는 완벽한 승리였다. 테크 기업들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굳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에서 우리 그 영화 봤죠? 스노든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다지 대단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프로그래머라도 보안이 잘 된 시스템을 뚫을 수 있음을 목격했다. 메리어스 밀러라는 구글 엔지니어는 구글 지도 작성에 이거 되게 제가 좀 깨림지겠어요. 구글 지도 작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착 시스템 접근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구글은 그 자동차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 붙여서 하나로 연결된 거리 모습을 만든다. 밀러는 그런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의 집들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에는 심지어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구글 지도 때문에 미국 전역을 구석구석 사진 촬영하면서 그 차에 뭘 장착했다? 개인 데이터를 빼내릴 수 있는 와이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와이파이에 다 연결된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게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심지어 이메일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고 그로 인해 연방통신위원회에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라든지 테크 기업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것을 이게 선점을 하는 겁니다. 구글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권한 남용 방지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하기 힘든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이 여론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다. PNAS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구글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카두들이라는 이름의 가짜 검색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 가상의 후보들이 등장하는 가상의 선거 상황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검색 결과를 계속 바꿔가며 피험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검색 결과가 등장하는 순서가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측정 결과에서 피험자들의 의견은 검색 순위에 유리하게 등장하는 후보 쪽으로 바뀌었다. 후보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 투표 의향 모두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게 중요해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이 예측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가상은 현실이다에서도 봤지만 점점점 알고리즘에 우리가 어떤 특정 성향의 알고리즘에 우리가 자꾸 이게 익숙해진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자꾸 이게 한쪽으로 편협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측 가능한 쉬운 인물로 우리도 모르게 디자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비밀리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미디어의 시도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시도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1973년 후스커두라는 보드게임을 팔던 회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를 늘리려고 TV 광고를 만들어서 화면에 get it, 사세요라는 말을 삽입했다. 너무 빨리 나타나고 금방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광고 회사의 사주는 직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 메시지를 상부에 허가 없이 삽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서 방송사에 그 사실을 알렸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전 미국이 분노했다. 이처럼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서브미니얼 메시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메시지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만 행위고 국민의 신뢰를 위반하는 행동에 해당한다는 거다.
후스커드 소동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방통신위원회는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우리는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지금 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생각을 바뀌었고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하는 행위가 더욱 정교해져도 용납하고 있다. TV에 등장해서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광고 메시지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던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행동과학 기법들은 강력한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등장하는 테크놀로지는 투명성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투명성을 통해서 책임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지식 독점 기업들은 사회를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기업들은 겉으로는 개방적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비판할 수 있는 공간, 소수의 의견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공간, 인간 게이트키퍼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국가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비슷해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규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납득이 가도록 쓰여 있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알기 어렵다. 어떤 종류의 정보에는 더 많은 무게가 실리지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테크 기업들은 진보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만 나쁜 정권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재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숭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외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도 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행동할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지 어쩌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은 이런 테크 기업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하는 일은 이런 테크 기업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투명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민주주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감, 즉 권력이 하나의 기관에 쏠리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불안감 위에 세워졌다. 테크 기업들은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개입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물론 그 기업들이 자신의 힘을 걱정할 리 없다. 그런 걱정은 우리의 몫이므로 우리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지나치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다. 이게 이제 미국 상황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3단체에서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더 평등한, 더 인권이 실현되는, 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편견이 없고 하여튼 겉으로는 상당히 막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런 독점적인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을 좀 꿈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데카르트 때도 봤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치 때도 봤고 그 다음에 이 홀로코스트를 아버지가 겪었던 그 커즈와일도 봐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쟁과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이런 분쟁과 또 서로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이게 역사 속에 반복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해결할까를 참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기술과 철학을 발전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60년 70년대 히피 세대들 역시도 뭐였냐면 뭔가 어떤 범세계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분쟁 없는 하나된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바벨탑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과학 기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점점 자기네들의 컨트롤 하에 그래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 디자인해가고 있는 세계관 전쟁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부인데요. 생각을 빼앗긴 세계인데 7장에 바이럴 전염병, 지금 우리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데 이 보이지 않는 또 이 가상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도 이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기자들은
본인을 이야기 전개의 중심에 두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겪는 문제가 온 세상이 처한 문제라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가 사람들의 경험 일반을 모두 반영한다 여긴다. 이 같은 자아도취타체, 언론이 처한 공경이 어느새 미국인들의 경제생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기가 쉽지 않다. 지난 세대에 걸쳐 언론은 서서히 잠식되었다. 요즘 뜨는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인쇄 미디어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스스로를 테크 기업으로 규정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정의는 유행에 따른 브랜딩이 아니다. 실리콘밸리는 언론의 내부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갔다. 지난 10여 년 동안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언론의 의존도는 병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론 기사를 읽는 오디언스, 독자들 중 상당수가 테크 대기업들을 통해 들어오고 따라서 언론사가 올리는 수익의 상당량도 테크 기업들로부터 나온다. 이로 인해 실리콘밸리는 언론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힘을 최대한 이용해 왔다. 자, 그렇게 의존하다 보니 필사적이 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페이스북에서 미친 듯이 클릭을 쫓고 어떻게든 구글의 알고리즘을 밝혀내서 검색 상위에 오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구글이나 이런 테크 기업이 완전 갑인 거예요, 사실은. 이 미드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 미디어는 당장은 생존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더욱더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형편없는 거래에 서명하고 만다. 미디어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판매할 권리를 내어주고 구글의 초고속 서버에서 기사들을 직접 배포하도록 허락한다. 이미 형편없는 거래 조건이었지만 테크 기업들의 변덕 탓에 조건은 더 나빠진다. 이들은 전략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곤 하는데 그런 변화가 테크 기업들의 수익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이들 플랫폼에 의존하는 미디어 기업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텍스트보다 동영상을 선호한다고 또 어려운 뉴스보다는 자신들의 평소 생각을 강화해주는 편향된 주장을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트래픽이 늘어나야 돼요.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정보에 사람들이 더 머무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 언론과 같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내 신념이 맞구나라고 해서 그래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기사들이 이렇게 편집되고 또 그렇게 뻥튀기가 되어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보다 요즘에 이 가짜 뉴스가 그렇게 이 판치는 이유도 지금 이런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이처럼 방향을 바꾸거나 구글이 알고리즘을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만 해도 즉시 미디어 웹 트래픽은 급감하고 그 결과 수익이 줄어든다. 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의존이 지속되다 보니 점점 더 겁을 먹게 된다. 죄수는 감방에 간이 침대에 누운 채로 결코 실현되지 못할 탈출을 꿈꾼다.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노동자와 기업가의 고통을 의미하게 되었다. 우버의 잦은 변덕 탓에 운전기사들의 수면 패턴은 일정치 않다. 소소한 물건을 만들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이익을 내는 품목을 발견하고서는 그 기업의 물건을 아마존이 직접 만들어 더 낮은 가격에 팔기로 결정하는 순간 몰락하게 된다. 재무적인 취약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테크 기업들이 업무 패턴을 지배하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 특정 업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품질 기준은 낮아지고 도덕적 보호 장치는 조금씩 사라져간다. 나는 뉴 리퍼블릭에서 일하면서 가까이에서 직접 이 일을 겪었다. 테크 기업들에 의존한 결과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지켜보았다. 내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개인 이 사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쭉쭉 넘어가서 176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수익이 발생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틱 광고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매로 광고가 어떤 사이트에 게재되든 상관없이 광고주들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독자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디어 역사에서 벌어졌던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몇 달 동안의 속성으로 고스란히 겪게 되었다. 우리의 디지털 혁명은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뉴 리퍼블릭이라는 그 언론사도 이제는 디지털 쪽으로 확 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트래픽을 늘리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했다. TV와는 달리 신문과 잡지는 전략적으로 독자를 늘리는 일을 지저분하고 부패한 언론사나 하는 걸로 여기며 기피했다. 혹은 그런 식의 독자 확보는 영업직이나 관리직의 몫일 뿐 기자나 편집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래도 약간 독립된 기자들의 독립된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익과 직결되고 이 트래픽을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광고가 게재돼야 되는 이런 것을 계속 염두 안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뉴 리퍼블릭은 이런 신념을 고수하는 매체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축에 속했다. 이 잡지는 미국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바람을 안고 진보의 시대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엘리트 잡지로 탄생했다. 뉴 리퍼블릭은 탄생 후 수십 년 동안 컬트에 가까운 매체로서 정치계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글, 출간된 책에 관한 식자층의 생각을 읽고 싶어하는 소규모 독자 그룹을 만족시켰다. 이런 조합이었기 때문에 뉴 리퍼블릭은 한 번도 대규모의 독자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뉴 리퍼블릭이 존재했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독자 수가 미시시피 대학교의 풋볼 경기장을 채울 만큼 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는 수백만 명의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했다.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대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77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그 공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각 주에 보면은 전염병학에서 Z는 감염된 개인과 접촉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며 베타는 전염 확률을 나타낸다. 자, 이 공식 178페이지 이 공식은 하나의 기사 콘텐츠가 어떻게 바이럴 될 수 있었는지, 전염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마치 천년두가 북미 전역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빠르게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페레티의 공식은 전염병학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과학처럼 보이는 방법을 차용했다.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과학은 어떤 글이 가장 바이럴되기에, 전염되기에 적당한지, 혹 바이럴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요게 먹히겠구나, 요게 안 되겠구나, 요게 빨리 판단이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딱 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웹 트래픽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실 행동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람들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클릭을 하며 어떤 글에 다른 글보다 더 끌리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인지적 편향이나 비이성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며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심리적 조종이나 설득을 몰래 섞어 넣게 된다. 크리스는 업워디라는 사이트로부터 바이럴을 일으키는 과학을 습득했다. 그는 업워디 사이트가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해서 인터넷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업워디는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미디어 스타트업을 본 적이 없다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직접 만들어낸 오리지널 콘텐츠는 많지 않았다. 웹에 널려 있지만 대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영상과 사진, 그림을 추려낸 뒤 헤드라인을 붙여서 더 많은 오디언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이 콘텐츠는 멋진 콘텐츠와 의미 있는 콘텐츠가 맞닿는 지점에서 진취적인 느낌을 주려 의도했다. 업워디는 다른 매체가 만든 원본을 가져다가 바이럴을 일으키는 마술적 요소를 덧붙였다. 마술적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 업워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전염, 바이럴을 추구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는 편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몹시 싫어한다. 업워디는 독자들이 잡힐 듯 하면서도 손에 넣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 거의 원초적 갈망을 느끼게끔 헤드라인을 고안했다. 업워디는 독자를 대놓고 애태우게 만드는 호기심 격차라고 불리는 스타일을 개척했다. 이는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고 남겨두어 독자가 스스로 한 발 더 다가오도록 자극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인 19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600만 독자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링크를 클릭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란 소득 불평등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저널리즘의 긴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기술이다. 하지만 업워디와 업워디를 흉내낸 많은 미디어들은 헤드라인의 효율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했다. 업워디는 같은 기사에, 이거 재밌어요, 25가지의 다른 헤드라인을 작성한 후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그 25가지 헤드라인을 모두 발행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클릭을 많이 받은 헤드라인을 찾아냈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업워디는 가장 많은 히트수를 불러오는 구문 패턴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이 테크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업워디는 그러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와 같은 문장을 변주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공식들은 대단히 효과가 커서 인터넷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남용되는 바람에 독자들이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을 상실했고, 매체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콘텐츠 현장이 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독될 수밖에 없느냐? 중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멈추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메커니즘, 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책에서도 결국 이런 테크 기업들이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세팅 캠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랩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비판적 의식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낚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클릭하면서 그냥 쑥쑥쑥 한두 시간 쑥쑥 가버리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자꾸 팝콘 브레인,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우리 뇌는 자꾸 자극적이게만 반응하니까 팝콘 브레인, 톡톡 튀는 거에만 반응을 하고 말씀에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한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10초간 잡념 없이 내가 집중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도 잡념 없이 오롯이 하나님만 이게 집중한다. 이게 안 될 만큼 우리는 막 무의식 속에 순간순간 막 잡념이 들어올 정도가 지금 되어버렸죠. 업워디, 그 다음에 버즈피드, 복스를 비롯해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의 인기 사이트들이 가진 아이디어의 핵심은 기사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오디언스를 확보하는 기사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다? 데이터 경쟁, 데이터 전쟁.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그래서 스타링크, 누구죠?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거 지금 추진하잖아요. 전 지구를 지금 뭡니까? 조그마한 위성으로 다 덮겠다. 그래 2021년부터는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띄우고 있는 중이에요. 4만 몇천 개를 앞으로 띄우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는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중한 언론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생각이 뉴 리퍼블릭에도 침투했다. 크리스는 바이럴을 통한 히트수를 생성해내기 위해 데이터 전문가를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 요구가 되는 거야. 데이터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 데이터 전문가는 우리가 챙겨야 할 토픽들로 무장하고 주간 회의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가 인기에 편승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는 콘텐츠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축적된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서 1년 전 이 시기에 대중이 좋아했던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 독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기사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볼 광고가 인기가 좋아요 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인기를 공략하려면 어떤 기사를 만들어야 할까요? 라든지 치폴레 레스토랑에 돼지고기가 떨어졌답니다. 소셜 네트워크마다 그 내용이 쫙 갈렸어요. 어떤 기사를 만들면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회의실에는 분노에 찬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전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극렬히 저항하지도 않았다. 크리스는 여전히 장문의 에세이와 심층 취재 기사를 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었고, 시시한 싸구려 글 몇 개 정도는 좋은 기사들을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완벽하게 타당한 질문을 제기했다. 훌륭하다는 매체들도 같은 길을 가는 중이었다. 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보다 못해서 그랬겠는가? 그들도 모두 크리스가 스낵 콘텐츠라고 부르는 장르를 채택했다. 스낵 콘텐츠란 이제는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용어로 직장에서 지루해하는 보통 사람들 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차트, 목록, 동영상, 짧은 꼭지 등을 뜻한다. 분명한 것은 주제는 심각하더라도 표현 방식은 빠르게 볼 수 있고 재미도 있어서 페이스북에 퍼나르게 적합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크리스의 생각은 확고했다. 스낵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은 너무도 분명했고 만드는데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을 따라 특정 시점에 똑같은 토픽에 달려들어서 다른 모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붕괴하는 뒤에 기사를 쓰면 되었다. 그러니까 각 기사들마다 똑같은 게 달라붙어서 막 시간차 몇 분 차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양가 없이 깊은 어떤 통찰력과 균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점점점 기사는 줄어들고 스낵 콘텐츠의 기사들은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랩넨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수준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든지 이런 배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늘 노예생활, 늘 중독자, 그냥 늘 소비자, 늘 멍한 상태가 그냥 연속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서밋을 가지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독서 포럼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회복하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된다 했는데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 우리는 집중하는 비밀이 그래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따라 특정 시점에 똑같은 토픽에 달려들어서 다른 모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붕괴하는 뒤의 기사를 쓰면 되었다. 자의식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TV 프로그램 더 데일리 쇼에서 똑같은 짧은 동영상 클립을 가져와서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과 잡지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신용을 하는 정도의 짧은 기사나 분석을 한두 가지 붙이기만 하면 클릭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었다. 더 데일리 쇼의 진행자 존 스튜어트가 하는 분노에 찬 발언은 늘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크리스의 논리를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했다. 우리도 안 되는 일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뉴 리퍼블릭은 우리의 업을 재편하는 대세에 거스를 수 없으며 대다수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널리즘이 실리콘밸리의 변덕에 굴복한 것은 그만큼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문단 볼게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의 역사는 승리와 진보의 역사였다. 미국의 언론은 특정 정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이 자존심 강한 신문들조차 처음에 독설로 가득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지면으로 시작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 러드퍼드 헤이스를 사기꾼 대통령이라고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파성은 신문의 유아기에 해당했으며 매체로서 존중을 받기까지는 선정주의라는 청소년기를 먼저 거쳐야 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선정적 보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나 조지프 퓰리처 같은 신흥 언론 재벌이 탄생했다. 범죄와 가십권리에 대한 과장되고 저급한 이야기에 화려한 그림과 노골적인 헤드라인이 더해졌다. 선정적 언론은 제법 많은 독자를 끌어들였다. 이 독자는 당시 공장에서 생산되어 도시의 백화점에서 팔리는 새로운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이자 광고의 대상이기도 했다. 선정적 기사가 돈을 끌어들이면서 신문들은 정치적 당파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언론학자 마이클 셔드선의 설명이다. 신문의 상업주의는 예상치 못한 기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신문사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되자마자 언론은 의식적으로 시장의 압력을 거부했다. 언론은 객관성을 역설하게 되었고 언론의 임무는 다름 아닌 절대적 진실의 추구라 선언했다. 이렇듯 새로이 고결함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사회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광고 덕분에 신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불어 기자와 편집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직업에 반열에 들기를 바랬다. 신문사에서 글을 쓰던 사람들은 진실을 감추고 정황한 주장을 늘어놓는 일을 그만두고 본인들이 현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기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터뷰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즈음에 기자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광고주들도 기자들의 전문가 정신을 좋아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논란의 여지가 적고 사람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기사 옆에 제품 광고를 배치하고 싶어 했다. 사주들은 신문을 취미 활동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 위주의 중립적인 보도라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신문사들과 사주들은 새로운 정당성에 부여받게 되었다. 월터 프리먼은 1920년에 출간한 책 자유와 뉴스는 그 시대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뉴 리퍼블릭의 야심만만한 젊은 편집장이었던 리프먼은 1차 세계대전을 지지했다. 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대중의 반응에 그는 경악했다. 윌슨 대통령의 군 동원령 이후 급속히 퍼진 야만스럽고 호전적인 외국인 혐오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으며 폭풍성동으로 부추겨진 야만 정치였다. 대중의 완전한 무지에 경악한 리프먼은 이를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서구 민주주의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정확한 의미에서 언론의 위기다. 현대 생활은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복잡해졌고 선전과 왜곡이 일반 시민들이 진실을 찾는 걸 방해했다. 자신이 엘리트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던 리프먼은 언론의 재창조야말로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여겼다. 이미 언론은 직업적인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리프먼은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학과를 창설할 것과 새롭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언론인 모두가 객관성이라는 이상에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벗어나자마자 신문들은 마치 대리석 건물처럼 영원전부터 존재해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고 자신들은 늘 변함없이 그 숭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했다는 듯 행동했다. 스스로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유료 독자들을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로버트 단트는 1960년대 뉴욕타임즈에서 기자로 일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기자들을 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쓴 기사에서 제일 먼저 반응할 사람들의 동료 기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가장 열렬 독자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동료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새롭게 검증받아야 했죠. 인쇄물을 통해 동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미국 언론은 유달리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언론들과 달리 미국 신문은 부정부패와 선정주의에 물들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는 하나의 강한 신념이었으나 이런 신념은 이제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박으로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0세기 초에 이르자 언론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거듭되는 불경기로 매체들은 디지털 미래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디지털 미래에 느리고 관료주의적인 인쇄 미디어가 설 자리가 없었다. 위기의식과 함께 찾아오는 기회를 감지한 매체들은 오래된 뉴스룸을 빠르게 재편했다. 10년 동안 언론업계가 해고한 기자와 편집자의 연봉 총합은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은 쪼그라들었고 언론의 위상은 무너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문기자는 벌채업자와 가석방 죄수 관리인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미국 최악의 직업에 등극했다. 언론은 이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방법들은 어느새 비용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사치처럼 보이게 되었고 기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매출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위험한 변화였다. 언론사는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이 없었다. 그건 편집자나 기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믿고 있던 신화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 신화는 중요했다. 언론은 그 신화 덕분에 권력을 비판할 수 있었고 독자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언론의 필수적인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해왔던 신화가 이제 해체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 하나가 뉴 리퍼블릭에서 일하는 동안 내 일상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하루 종일 나로 괴롭히며 따라다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슬쩍 그것을 엿보았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들여다보았고 몇 분 후 양치를 하면서 또 들여다보았고 오후에 소변기에 서서도 그랬다. 어떤 데는 글을 편집하고 하다 멈추고도 들여다봤고 내 책상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중에 없이 측정기 바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독자 수는 그저 내 희망사항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나는 숫자가 급상승하여 내게 뛰어난 글을 가려내주는 재주가 있음을 입증해 주길 바랐다. 바로 나를 지배한 주인은 차트비트라는 이름의 사이트였다. 이 사이트는 편집자와 기자들 그리고 그 윗사람들에게 웹 트래픽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모든 개별 기사의 독자 수가 깜빡거리며 표시되었다. 이 사이트가 암시하는 바는 분명했다. 언론은 경쟁이며 인기 투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질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이트의 눈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잡지가 자동차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형편없는 트래픽이 나온 날에는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듯 했고 반대로 수치가 잘 나오는 날에는 미끄러지듯 가볍게 달리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직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야기다. 애널리틱스는 우리 시대의 경영혁명이다. 우리는 숫자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초 데이터가 도처에 널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차트비트나 그와 유사한 다수의 경쟁 서비스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잡지, 신문, 블로그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다. 어떤 기사도 트래픽이 충분히 나왔다 할 수 없으며 글을 조금만 수정하고 더 나은 헤드라인을 달고 더 나은 소셜미디어 접근법, 더 나은 주제, 더 나은 주장을 사용하면 트래픽을 더 늘릴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차트비트를 사용하는 이유였다. 얼마나 참 고갈되겠습니까? 이쪽엔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톱워치를 들고 공장의 조립 라인에 서 있는 작업 반장처럼 차트비트와 그 비슷한 서비스들이 뉴스룸을 떠돌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가 떠난 이후에는 뉴 리퍼블릭도 커다란 TV 스크린을 설치해서 트래픽 통계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 쪽팔리잖아요. 자기 게 안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 페레티는 버즈피드에서 우리가 했던 중요한 일은 버즈피드 직원 모두에게 대시보드를 준 거다. 직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다. 반응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한 거다. 인터넷에서 생겨난 이들 미디어 대기업에게는 저널리즘이 오래 지켜온 객관성을 유지할 인내심이 없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위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버즈피드, 바이스, 허핑턴 포스트는 모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대변하는 언론이 되고 싶어한다. 따라서 뛰어난 취재에 투자하고 1급 기자들을 채용한다. 하지만 신흥 미디어 대기업들은 시장의 압박을 거부하지 않는다. 많은 독자를 확보하여 웹의 인기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표다. 그들은 웹에서 일어나는 무한 루프 피드백, 즉 끝없는 데이터 흐름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 편집 기준을 세우고 취재 자원들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버즈피드는 한때 비난하는 기사는 쓰지 않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바이럴을 촉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상 그렇듯 조나 페레티는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어떤 글이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사람들은 읽은 후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면 우울해지니까요.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기분을 전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런 기분을 퍼뜨리고 싶겠어요? 거액의 소송에 걸려 문을 닫고 고커를 만들고 운영했던 사악한 천재 닉 덴턴이 남긴 말은 훨씬 더 명확하다. 누구도 지겨운 야채를 먹고 싶어 하지 않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독려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를 보세요. 저는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의 정치 개혁을 취재했었죠.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 논문 주제였거든요. 이제는 기자들에게 말하죠. 가치 있는 기사라고 해서 수치, 독자 수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린 루퍼트 머독이나 베리 딜러 같은 거물에 관한 기사도 젊은 여성들과 흥청거리는 사진이 없으면 쓰지 못해요. 이런 방법은 천박하긴 해도 성공적이다. 뉴욕타임즈가 공공연하게 버즈피드의 성공에 군침을 흘리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3년 전 뉴욕타임즈는 혁신보고서라는 내부 문서를 정리했다. 비공개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나중에 신문사 밖으로 유출되어 인터넷에 퍼진 이 보고서는 종이 신문이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는 것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즈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이트를 구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심할 정도로 자책하는 내용의 문서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그토록 긴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뉴욕타임즈는 웹의 인기 경쟁에 뛰어들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버즈피드처럼 열성적으로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며 이는 인터넷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웹에서 간혹 이례적으로 많은 히트수를 내기도 했지만 그런 히트수를 다시 복제해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언론사들은 이제 이게 한계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신문은 오랜 저널리즘 정신에 매달려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진실 추구에 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느라 사업적인 측면을 외면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장벽이나 정교 분리와 같은 비유를 의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 비유는 우리 내부에 지속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라고 혁신보고서는 진단하였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여 쓰레기로 전락하는 속도가 아니다. 오로지 직업적 규범만이 언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윗선으로부터의 잔소리와 압박이 지속되면 그럼 규범은 가루가 되어 사라질 수 있다. 그 규범이 사라지는 순간 언론은 끝이다. 현재 미디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트렌딩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현재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 화제거리의 목록을 트렌딩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또한 거대 미디어 조직들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분석 도구들, 가장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탱글이라는 서비스는 화제가 되고 있는 토픽을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알려준다. 어떤 이야기가 일단 주의를 끌게 되면 미디어는 맹목적으로 몰려든다. 미디어들은 그 주제에 대해 미친 듯이 반복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대중이 흥미를 잃을 때까지 클릭의 수를 쥐어 짠다. 인상적이었지만 참으로 쉽게 잊혀진 예가 있다. 미네소타 사냥꾼이 세실이란 이름의 사체를 앞에 두고 웃는 얼굴로 자랑 삼아 찍은 사진이 320만 건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모든 뉴스 미디어들이 달려들어 심지어 뉴욕타임즈와 뉴요커까지도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만들어내서 트래픽을 긁어 모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막 어떤 기사든 간에 막 자극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화 해서 트래픽을 긁어 모으려는 게 사실은 이 미디어들이 그래야 생존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눈에 띄기 위해서는 타 매체와는 전혀 다른, 아니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매체들은 이런 제목들을 내세웠다. 복스, 닭고기를 먹는 게 사자 셋이를 죽인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빠. 버즈피드에서는 한 심령술사가 사자 셋일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아틀란틱은 사자 세실로부터 기후변화까지 분노의 퍼펙트 스톰. 그렇게 덧없이 잊혀질 스토리를 자세히 평하는 덧없이 사라질 기사들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고 또 그걸 위한 미래를 내가 학업을 준비하고 전공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청소년 시기도 제한적이고 또 대학 청년 시기도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상당수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런 덧없이 잊혀질 돈 벌기 위해서 트래픽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써내는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클릭하는 순간 시간이 10분이 지나가요. 뭐 하나 보면 5분이 지나가요. 또 하다 보면 뚝뚝뚝 연속돼요. 그 사이에 또 한 번 우리가 집중하다가 뭘 클릭하면은 23분간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했죠. 또 집중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분산되는 구조인 거죠. 집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뇌가 집중이 안 된다,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점점 퇴화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퇴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영적인 좀비 상태, 정신적인 좀비 상태, 소위 우리 멍 때린다 하는 것처럼 멍한 상태가 갈수록 많아져요. 멍하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미디어 업계에서 같은 이야기에 일제히 덤벼드는 습관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대되었을 뿐이다. 미디어가 독자들의 도덕적 분노를 철저히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 터지면 막 그거 갖고 막 하고 조국하면 막 하고 철저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소셜 미디어가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매체들에게 클릭수를 또 쥐어짜기에 뛰어들려고 등을 떠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언론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인기 투표와 같은 수준으로 쥐어짜내기 위해서 트래픽을 구독자가 아무리 적은 잡지라도 스토리를 능숙하게 포장할 수만 있다면 바이럴을 일으켜 수백만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고급 독자를 대상으로 한 매체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유행하는 주제에 관한 기사를 뚝딱뚝딱 양산해낸다. 그저 약간의 학술적 주장이나 좀 더 정교한 주장만 덧입힐 뿐이다.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 헐리우드에서처럼 과거의 성공을 조심스럽게 흉내내는 정형화된 생산물에 예산과 시간이 아낌없이 투입된다. 복스미디어와 버지를 만든 조슈아 토폴스키는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미디어의 동질화를 개탄했다. 모든 미디어가 똑같은 외양과 똑같은 글로 똑같은 독자들을 끌어오려고 경쟁하는 듯 합니다. 문제는 미디어가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 중요하죠. 실리콘밸리에 뭘 의존한다? 가치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도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테크 기업들과 똑같이 언론은 맹목적으로 데이터를 숭배하게 되었다. 데이터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숭배되는 대상이 된 데이터는 언론을 변질시켰다. 기자들과 매체의 경영진은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수치들을 무시하고서 끈질기게 숭고한 진실과 고귀한 관심사를 추구함으로써 그 같은 정보에 굴하지 않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기사들은 어떤 콘텐츠가 효과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트래픽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고 나면 그들은 뭘 한다?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시류에 편승한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끔찍한 결과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고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보적인 또 언론이기 때문에 이 보수로 그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를 까는데요. 그런 시대의 정점에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그런 미디어가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려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대중은 무의식적 성향과 편견을 이용하는 한편 서커스 같은 것을 원한다. 미디어가 트럼프의 난폭한 언행을 경멸하는 입장을 취할 때조차 트럼프를 대단한 인물이자 그럴싸한 후보자로 광고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사람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 공격하는 입장이고, 그 가상의 현실이다를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당시 힐러리가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사실은 더 많이 그 보수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실 힐러리 역시도 민주당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보수 공화당이나 이 민주당이나 똑같이 사실은 여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봤었고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봅시다. 풍부한 데이터는 저널리즘의 특성 자체를 바꾸었다. 저널리즘은 마케팅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이제는 상품으로 변해버렸다. 어쩌면 미디어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충동이 언제나 존재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완충 장치는 있었다. 잡지와 신문은 자신들이 하나의 완성된 간행물을 발견하는 하나의 조직이라 생각했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서 거래되는 수십 개의 서로 무관한 글을 발행하는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날 언론의 오디언스, 독자들은 더 커졌을지 몰라도 사고 구조는 여기서 똑같이 지적하죠. 가상은 현실이다 해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론의 오디언스는 더 커졌을지 몰라도 사고 구조는 작아졌다. 편견 점점점 세계관이 협소해지고 있다. 자꾸 편견이 강화되는 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빨리 노출되고 그것이 강화되어 가는 쪽으로 계속 등장하니까요. 과거에는 여러 기사들을 한데 묶어 팔다 보니 지적인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문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기사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기사만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고 그러면 그 유관된 걸 계속 그것만 파고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객관성이나 어떤 균형성은 또 떨어지게 되겠죠. 독자들이 아동빙고 문제를 다루는 기사나 남수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자기들이 읽지 않아도 기사를 발행했다고 독자들이 언론사를 탓하지 않았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문단에 보면 이제 모든 배치는 손익 분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기사는 투자한 만큼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가?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언론은 사업이라는 세속적인 관심사로부터 분리된 편집이라는 성역을 구축하려고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였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그 둘 사이에 높고 두터운 벽을 세우려고 그토록 분투했던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 광고주의 부정적인 입김이 저널리즘의 진실 추구에 개입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려움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기사와 광고 사이를 가르는 바리게이트의 파괴는 브랜디드 콘텐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애드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광고들은 웹 광고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독자들이 웹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걸린 배너들을 소음공해처럼 무시하다 보니 광고주 기업들을 브랜딩하는 수단으로서 효과가 사라졌다. 웹배너 광고는 기사 주변에 위치하는 반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에 통합되어 설계되었다. 이것은 기사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작성한 사실상 광고다. 타임에서 새로운 과학계의 정설이라며 효과적인 금연법을 제시한 가짜 기사나
또 뉴욕타임즈에서 이를 위해 별도로 채용한 직원들이 쓴 가짜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런 광고들은 대개 광고 기사가 아니라 미디어 기업에서 자체 제작한다. 그럼에도 벽이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다. 후원받은 또는 광고주가 비용을 댄 기사라는 태그가 그 표지이다. 그러한 가능한 한 구분을 둔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주들은 브랜디드 콘텐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독자가 헷갈려서 클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사 비슷하기 때문에 클릭했는데 알고 보면 광고인 거죠.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기사는 점점 더 광고를 닮아간다. 마치 인간이 봇을 닮아가고 봇이 인간처럼 하고 이것이나 광고가 지금 기사하고 서로 비슷하게 닮아간다. 많은 인터넷가는 전에는 이제 그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서 했지만 이제는 아예 기사 자체가 더 광고처럼 넘어간다는 거죠.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기업과 소비자 상품에 대한 광고나 다를 바 없는 기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메시지가 읽히거나 기사로 오인될 거라 확신할 만한 환경을 형성한다면 광고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버즈피드는 극단적인 사례다. 초창기부터 버즈피드는 브랜디드 광고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다. 이 같은 지향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은 기업의 보도자료처럼 보이는 숱하게 많은 기사들을 생성했다. 앤드류 설리번은 이를 지적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버즈피드 기사 중 어떤 것이 광고인지 맞춰보라는 특집을 내보냈다. 차이를 알아차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던킨 도넛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믿을 수 없는 19가지 사실. 새로 나온 아이폰 키보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플레이스테이션 4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모든 것. 이는 모두 광고가 아닌 기사라고 한다. 버즈피드가 광고와 기사를 얼마나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면 기사들이 광고주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올리면 버즈피드 경영진은 사이트에서 그 글을 삭제했다. 다음, 광고주와 미디어 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후원이라는 단어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광고주들은 더 이상 제품을 팔기 위해 지면의 일부를 사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저널리즘의 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나쁜 일이 시작되었다. 언론 조직이 기업이나 재단을 설득해서 후원자로 삼는 일이 흔히 벌어지게 되었다. 광고주들은 새로운 매체나 섹션이 런칭될 때 재정적 후원을 한다. 광고주가 이런 역할을 맡은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주에게 해될 것이 전혀 없으며 좋은 노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보다는 더 사악하다. 즉, 광고주가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해 매체의 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뉴 리퍼블릭에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크리스 휴스는 억만장자 활동가 톰 스타이어를 설득해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새로운 섹션을 런칭하는데 수십만 달러를 내게 했다. 스타이어가 이미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기후변화 이슈를 쟁점화하도록 의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던 때였다. 또한 크리스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설득해서 웹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만드는 비용을 대도록 했다. 그 섹션은 은행업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었고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는 세금 포탈 혐의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시점이었다. 이들 광고주는 뉴 리퍼블릭의 편집진을 돈으로 사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막대한 현금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알 수 없었다. 이런 계약은 부정한 거래이며 다른 어떤 말을 애들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크레디트 스위스는 진보적인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은행업의 미래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체성 정치에 대한 기사들을 한 달간 후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다음 문단 볼게요. 자, 문제는 광고주와 저널리즘의 관계가 너무나 혼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칙은 느슨해지고 규범은 바뀌었다. 최근까지도 미국 잡지 편집자 협회는 철저한 전통주의자답게 기자들이 광고 문구에 손대는 걸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봄 가이드라인이 완화되었다. 한때는 날선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약한 권고 수준이다. 편집자들은 함께 작업 중인 마케터에 대한 기사를 쓰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위험한 투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케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글 마케터죠.
구글 마케터 그러니까는 뭐 우리 언론사라든지 언론사가 구글에다가 우리 기사를 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구글 마케터와 서로 의논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위험한 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고주들은 영향력을 사들인다. 그들은 정당한 기사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돈을 주고 사서 기자직의 도덕성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규범을 약화시키고 있다. 199페이지. 두 번째 줄. 세상은 현저하게 개선 가능하지만 진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격앙된 감정과 욕설, 과도한 당파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세계관은 뉴 리퍼블릭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정치 성향이 강하며 지적으로 자유로운 영혼들과는 충돌이 불가피했다. 신념에 가득한 이 영혼들은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자기가 가장 만족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썼지 대중을 즐겁게 하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죠. 사태가 파국을 맞기 직전 크리스는 뉴 리퍼블릭의 미래에 관해 자신의 수정된 견해를 나와 공유하였다. 그가 가진 이상주의가 그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2년 동안 뉴 리퍼블릭의 소유주였고 더는 기다리기 힘들어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웹 트래픽과 매출이 더 크게,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했다. 잡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잡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크리스는 내게 말했다. 엔지니어들과 마케터들은 편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저널리즘에 쿨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장착해서 잡지를 인기 있게 만들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할 거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상품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이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가 그만두면서 잡지의 거의 모든 편집진도 동시에 잡지를 떠났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이상주의로 크리스의 이상주의에 맞섰다. 그들은 저널리즘보다 분명히 거대 테크 기업에 맞선 사풍을 가진 잡지사에서는 일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페이스북을 주시하는 일은 기꺼이 하겠지만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규정하는 건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결별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금세 잊혀졌다. 실리콘밸리가 저널리즘을 집어삼키려 가는 길에 가로놓인 과속 방지턱 정도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뉴 리퍼블릭에서 나름대로 저항했던 한 인물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테크 기업들이 집어삼키는 거에 사실은 미디어들이 지금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의 다 집어삼킴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요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진도가 또 달려가지고 좀 나간 것 같고요. 우리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락이부터 풀어볼까? 오늘은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과 또 앞서 다른 책들에서 봤던 그런 편향된 언론에 대한 그런 미디어를 언론화해서 사람들이 3단체가 결국 한쪽으로 편향되게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3단체는 이미 4차 산업시대를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미디어 시대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단체를 앞서가기 위해서 일어날 후유증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결국 이 미디어 시대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후대들이 보고서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치유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치유 부분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이런 미디어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서 저는 계속해서 일단
치유적인 방향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고 적었습니다. 희지. 저는 테크 기업들이나 지식 독점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원하는 대로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한다는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우상 신전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메이슨 전쟁을 해서 그 성전 건축을 교육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건축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메이슨 전쟁이다.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말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지켜나가는 이런 메이슨 전쟁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스낵 컨텐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우리가 뭐 버스 기다린다거나 지하철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들도 나조차도 이런 거를 한 번씩 보더라고요. 그런 페이스북에 잠깐 짧게 나오는 영상이라던가 근데 그게 복음적인 콘텐츠로 스낵 콘텐츠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스낵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 기쁨이. 저도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이 했던 게 테크 기업이 너무 거대하구나. 근데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아까 기사가 광고를 닮아간다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구나.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것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정말 6가지 도구로 이 미디어를 다시 우리 쪽으로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랩넌트만의 문화 그리고 랩넌트만의 치유 시스템이 생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노예포로 속고 될 수 있다 했는데 또 한 번 깨달은 게 이게 정말 노예포로 속국되는 게 아니라 묵상 속에서 계속 멍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24시간 뇌를 CBDIP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재조립하는 부품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치유에 대한 또 방향이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저도 그래서 모든 페이스북이 언론 조작하고 이래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랑 또 이런 계속 미디어가 어디언스가 커져도 사고 구조가 작아지고 기사는 점점 광고로 닮아가는 거 이걸 다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거 보면서 우리한테 자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잡념이 들어와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개인화할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 전염병 뉴스에 너무 실시간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순간순간에 많이 계속 바뀌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보다는 이쪽에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목사님은 계속 말씀 집중, 기도 집중 24시에서 25시에 응답을 받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기사 속에 잠깐 빠졌을 뿐인데 거기에 너무 집중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하는 것처럼 치유와 이제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갖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주 모범적인 이런 이 시국에 얼마 안 남아서 예, 이 시국에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외부로 이렇게 이동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데 또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또 태아에게도 이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님도 두 번째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포럼하실 거 있으면 그냥 포럼 해주셔야 됩니다. 없어 패스할 수 있나요? 패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림.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는데 이번 주 저희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그 72 메시지 여기까지 미션 거기서 서론에서 3단체에게 빼앗긴 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다 빼앗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론에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을 진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어제 딱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던 게 결국엔 우리가 그 빼앗긴 거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기도와 서밋 타임 그리고 그릇 자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좀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서 포럼 하면서도 저도 이번에 이 겨울에 4차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뭐 중독 문제라든지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 하고 있거든요. 또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하면서도 막상 돌아가면 참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존에 들어왔는 것들도 작용을 하고 또 끊임없이 또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잡념이 들어오고 또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거는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난 어차피 안 돼. 이미 베린 몸이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 40대에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무한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실현되도록 실제로 성경에 있는 렘넌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정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또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한다면 다 빼앗긴 걸 분명히 찾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좀 기반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목사님도 각인이 바뀌려면 실제로 뭘 해야 된다면 독서를 하면 사실은 각인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포럼을 하면 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여러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포럼도 포함되고 독서도 포함되고 이 두 가지가 각인에 가장 효과적인 거라 했는데 이게 이제 축적되면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 100% 적용은 안 될 수 있어도 눈은 일단 커져요. 머리는 일단 커져. 그래도 몰랐던 것보다는 아차 이게 한 번씩 생각나거든. 까먹고 있다가도 아차 이런 거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게 독서 포럼 나누었던 게 그때 그냥 하고 지나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갱신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 딱 설 때요.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엄청나게 불을 팍 폭발시킬 수 있는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지금 설치하는 중인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시너지 효과로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점이 옵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뭔가 누적되는 마치 그 폭발력이 있으려면 화약을 계속 곳곳에 설치해놔야 되는 것처럼 또 기름 그냥 불 붙이면 안 되지만 기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확 붙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기름을 두르고 있는 그런 좀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항상 전도자가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집중에 대한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고 개인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진짜 무진한 그 힘을 진짜 누릴 수 있기 위한 그 서론적인 과정으로서 이 독서 포럼의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모임을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진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 기업들이나 이 언론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쨌든 돈과 연관되는 거니까 더욱 이 경쟁이 심해지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찾아보다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던 건데, 블로그를 하면 이제 거기에 개인도 광고를 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이제 거기서 이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개인이 만들어서 이제 몇백 명의 몇천 명의 그 정기 방문자를 획득을 하면 이제 구글로부터 광고를 자기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실을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을 갖게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진짜 알차고 그 선한 어떤 좋은 정보를 싣는 사이트는 좀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다 90% 이상은 자기들이 그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치.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치. 어떤 자극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정보를 그치. 막 퍼다 나르는 거예요. 네. 이 기업들뿐만 아니고 결국은 개인들도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막 잘못된 참 좋지 않은 정보를 막 퍼다 나르는데, 이게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이 챕터를 읽으면서 메시지에서 우리가 6가지 도구를 사탄에게 다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이 플랫폼이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모이는 이 플랫폼인데, 이거를 참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는 현장이 오늘 발견되면서 결국 우리는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또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기사나 뉴스 보면 그대로 믿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과 안목이 있으니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도 이 깊은 내 영적인 이 눈을 딱 또렷하게 뜰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휩쓸려 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밋 타임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이 정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필요가 다시 한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봤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본 원동력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당시로서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는 무속과 점술과 이제 우상 숭배, 신전이라는 이제 형태로 나타났다며,
오늘날에는 그때는 신전이 플랫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고 제일 많이 교류가 되고 그 현장이 그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무속과 점술이라는 그 매개체였고 오늘날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인원은 사실은 옛날만큼 그렇게 고대만큼 많진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인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게 결국 창세기 3장 나라는 메시지.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거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3단체가 세상이 불신자들이 딱 뛰어들고 경쟁하는 수준인데 우리 랩런트를 맞아도 이 수준으로 접근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떠야 된다? 의식주에 머무는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넘어서 어떻게 이 시대가 네피림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접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12가지 문제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이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는 전도자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이 있기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38의 언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언약을 잡고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딱 세계관을 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이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깊은 호흡과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과 또 깊은 삶을 회복하면서 그런 서밋 타임을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와 통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수준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조차도 모르는 문제, 이들이 모르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절묘하게 왕 앞에 하나님이 전달되게 한다는 건 이 시대 앞에 237 나라 앞에 세상이 알지 못한 노바디의 문제, 노바디의 현장, 노바디의 작품. 지금 저는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하나 자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지혜와 경험으로서 이거는 되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하게 되고 나누다 보니까 점점 눈이 열려지고 공유가 되어지면서 노바디 이 독서 포럼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그 메시지를 입각해서 책을 읽어내고 같이 현장의 눈을 열고 확인하고 이게 노바디의 하나의 응답이지 않겠냐. 그리고 뭐 3단체와 문화와 또 제가 RT에서 섬기면서 과목도 3단체 연구와 또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와 전도자라는 과목을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니까 재적용을 넘어서 이제는 재창조하는 과목을 전도자의 눈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다루는 거의 지금 이제 처음 시도되는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구나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이거는 요셉이 아직까지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경쟁을 가지고서 머리 써가지고 싸운 싸움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잡고 본질을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책도 발견하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만나져서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동원시켜줘서 이게 막 힘이 쌓여 이게 축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스펙도 쌓여가고 막 전문성도 쌓여가고 이제 이래 되는 거지. 불신자처럼 막 해갖고는 이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를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다 노리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여정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수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그걸 텍스트북처럼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4차 산업시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견해를 참고를 해서 이제 그것을 흐름은 대충 파악하지만 저의 최고의 관심사와 초점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의 변화에 일어난 4차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나는 목사고 전도자고 랩런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이라는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칠까? 단순 의식주 차원 넘어서서 직업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전념시키는 건 뭘까?
이게 이제 저의 초점이었고, 그러면서 3단체의 배경은 뭘까?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영적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구축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책과 필요한 자료 또 만남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승부수는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봐요. 유 목사님, 치유, 후폭풍을 대비하는 치유. 그러니까 이미 이런 플랫폼 경쟁이라든지 컨텐츠 경쟁은 상당히 지금 이미 뒤졌습니다. 너무 뒤져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플랫폼은 뭐여야 될까?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어야 될까? 이미 작년부터 메시지에 답을 주셨거든요. 교회를 작년 원단에서는 뭐라고 해서 교회를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치유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치유 플랫폼으로 만들고 나라는 존재도 치유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읽으면서 아, 리스타트라는 그게 되게 좋은 사례다. 한국에도 아직까지 저런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미디어 중독에 점점 심각해져서 의뢰자는 생겨날 텐데, 수요는 생겨날 텐데, 이걸 좀 공신력 있게 전문성 있게 정말 뭔가 좀 싱크탱크 형태가 되고, 또 학자들도 같이 이렇게 연합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포함되고, 또 상담사도 포함되고, 거기에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요원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영적 멘토 할 수 있는 목사도 필요하고, 자, 이런 뭔가 팀이 딱 구성되어져서 이 시대에 일어날 문제에 해결하는 전략적인 캠프팀.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일어나서만 이렇게 나중에 생겨나는 캠프팀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예측하면서 내다보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전문서를 준비해야지. 내가 그걸 위해서 이런 분야를 개척해야지. 이런 게 깊은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거든요.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서 구성되는 캠프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에 치유할 누군가를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지금 개인과 그런 단체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경제와 어마어마한 막 것들을 다 하나 붙여줄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타트업 시대에 전부 다 뭘 스타트업 하려고 하냐면 구글에다 갖다 바칠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4차 산업 시대 폭풍을 대비한 스타트업을 해야 돼. 그것을 위한 진짜 이거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지금하고 이 실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정도로 이게 5년 안에는 바뀝니다. 그럼 10년에는 정말 총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직업하고 엄청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평생 미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집중할 포인트예요. 앞으로의 30년을 두고서 후대 살릴 30년 나의 인생의 여정을 그걸 위한 30년을 두고서 하나님 나의 진로와 전공과 나의 학업 전문성을 뭘 준비하길 원하십니까를 한번 좀 정말 야곱이 집요하게 하나님과 그 실험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알려달라고 답 얻을 때까지 뭔가 붙었잖아요. 뭔가 그런 어떤 영적 서밋의 근성을 여러분 딱 가지고서 사실 제가 대학 갈 때 하고 여러분 지금의 대학생 또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될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달라요. 저는 이미 딱 정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알 수가 없어. 왜? 교수들도 몰라. 지금 정작 학교 교수들도 전문인들도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잘 몰라.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 거야.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이미 3단체에서 내놓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수준이고, 그렇게 쏟아지는 전문 서적을 이제 따라서 재해석하는 수준이지, 근본적인 것은 통찰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적응해가지고 거기서 개발하고 거기서 나가고 이제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압도적인 영성과 지성을 분명 주신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인 10배의 지혜를 준다 했다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도 믿고 기대하면서 실제로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타임 속에 하나님 주셔야 되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독서 포럼 시간을 계기로 해서 순간순간 또 계속 좀 영적 싸움 해가시면서 올해만큼은 좀 중요하게 아주 비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좀 굳건하게 잡고 좀 인도받는 우리 독서 캠프 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독서 모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한평생에 내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전도는 이거구나. 내 선교는 이거구나. 내 후대 사역은 이거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를 헌신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 생활하고 왜 기도 생활하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뭔가의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들이 좀 찾아지는 그런 독서 포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인도받는다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또 가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복음에 집중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셨고 그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답주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 같은 정말 이단들이 판치고 또 교권주의자들은 여전히 또 싸움하고 있고 또 많은 하나님 이 신학은 타락하면서 다른 사회복음으로 또 인권복음으로 또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난 누명을 쓰면서까지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있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유 찾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독서 포럼이 그냥 책 한두 권 읽고 또 지나가는 하나님 그런 지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30년 후대 운동을 놓고 준비하라 하신 올해의 원단 메시지대로 정말 제1, 2, 3 알류티시 응답에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소통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어져서 일평생 동안 그것이 뿌리내리고 성취되는 것을 정말 증거하는 증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독서 포럼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갑니다. 또 많은 또 재난과 많은 재앙이 세상에 소문을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럴 때 세상에 두려워하는 거나 분위기에 또 정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절호의 기회에 육신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일평생의 중요한 정말 서밋의 그릇과 또 자세를 준비하는 하나님 이번 또 2월 또 3월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